(10월 13일에) 일요일. 화창한 오후였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날씨를 만끽할 여유는 없었다. 내 상사는 휴일 따위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는 듯 내게 일을 맡겨왔고, 난 거기에 대고서 불만을 표할 수 없었다. 정확히는 납득했다고 해야 할까. 윗사람을 탓하기엔 사회복지사란 직업 자체가 시간이나 요일 따위의 제약이 있어선 안 되니까. 난 미리 보았던 상담자의 신상을 떠올렸다. 애니라는 이름의 25살의 여성. 상사는 애니를 두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라고 애들로 표현했다. 나 역시 껄끄러운 표현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에 동조했지만, 애니는 자신을 전응하라고 표현했다. 아무튼 이번 일요일은 이 애니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안녕하세요, 애니. 내가 인사하자 애니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내 인사를 받았다. 오늘은 부모님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여기 왜 왔는지 알죠? 애니는 잠시간 침묵한 뒤 툭 던지듯 내뱉었다. 엄마가 날 때려. 그래서 여기 왔어요. 너무 빠르게 튀어나온 본론이었지만 난 개의치 않기로 했다. 알아요, 애니. 제가 애니씨 서류를 받았다는 건 들었죠? 애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나 의견 같은 건 없는 모양이었다. 난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애니를 왜 때렸을까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내가 전응하라서 때려요. 공허하진 않았지만 눈에서 감정을 읽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애니를 다독여 주었다. 애니,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요. 엄마가 당신을 때리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애니는 그저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엄마가 얼마나 자주 그래요? 혹시 때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거의 매일이요. 위스키를 먹고 때려요. 밤에 제 방으로 와서 절 때려요. 항상 그런 식인가요? 아니요. 가끔 엄마가 날 때리고 방에 가서 울어요. 난 내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기를 바랬다. 엄마가 소리도 지르나요? 네. 때릴 때 소리 지르기도 해요. 엄마는 내가 전응하라서 때린대요. 말을 듣지 않아서 때린대요. 난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소리를 막 질러요. 애니를 달래주고 싶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애니, 분명 엄마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좀 표현에 섰던 것뿐이죠. 아마 애니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때리는 건 아프고 괴롭겠죠? 그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 계속 때릴 거예요. 전 전응하니까.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았지만 엄마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 외에 엄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을까요? 애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아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빠도 애니를 때리나요? 아빠는 나를 절대 안 때려요.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애니의 대답은 그나마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내지도 않나요? 아니요. 아빠는 날 사랑해요. 엄마도 아빠가 있으면 절 안 때려요. 아빠가 집에 오면 엄마는 방에서 안 나오던가 밖으로 나가요. 부부 사이가 그리 원만하지 않다는 건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 이상으로 심한 모양이다. 그나마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어쩌면 이 부부의 이혼이 애니에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계속해보세요, 애니. 애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가 좋아요. 매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약을 먹여줘요. 애니, 혹시 엄마 없이 아빠와 둘이 산다면 애니는 행복할까요? 엄마가 없으면 좀 슬프지만 괜찮아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았다. 네, 고마워요, 애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뵐게요. 애니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담을 마무리하려던 나는 문득 의문을 느끼며 애니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애니. 약이요? 아까 약이라고 하셨나요? 애니 서류에 처방전은 없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일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였기에 멀뚱히 서서 대답하지 않는 애니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무슨 약인지 아나요? 아빠가 무슨 약인지 말하지 말랬어요. 애니, 무슨 약인지 말해줄래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저한테만 살짝 말해주세요. 그 약이 무슨 약인가요? 애니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역시나 공허하진 않지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묘한 눈이었다. 말해도 될지를 가늠해보는 것일까? 아빠는 날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면 너무 슬플 거랬어요. 그래서 약을 주는 거랬어요. 처음으로 애니가 주저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약을 먹으면 내가 전응하게 되니까 꼭 약을 먹어야 된대요. 전응하면 집도 안 나갈 거고, 그러면 아빠가 영원히 절 사랑할 수 있대요. 나만의 귀염둥이로 언제든 예뻐해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폭삭 늙은 호박 같은 엄마 대신이요.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헛된 기대는 그야말로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모처럼 잡은 데이트 장소가 순대국밥집이라는 것부터 틀려먹은 데다 끝끝내 참지 못한 내가 오늘이 생일임을 밝혔을 때 그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뒤늦게 선물이랍시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손바닥만한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기였다. 난 한술 뜨지도 않은 국밥을 내버려둔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뿐인 애인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도, 수습하겠답시고 기프티콘 쪼가리 하나 보내놓는 것도, 화가 나서 집으로 가는 날 불러 세우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이의 바보 같은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던져둔 채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놀랍게도 헛된 꿈이 아니었다. 웬일로 그이가 날 안내한 곳은 평소와 같은 허름한 밥집이 아닌 그럴싸한 레스토랑이었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며 내게 선물을 건네는 그는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내가 원하던 커플링은 아니었지만 제법 고심해서 고른 가방이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가방이라 오늘이 최고의 생일이라고 말하긴 힘들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건 분명했다. 배려심 부족하고 못난 그에게 지쳐서 헤어져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쩌면 이 남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모습이 되어 현실로 다가왔다. 평소 국밥집에서 데이트를 때우는 그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날 데려가 주었다. 화려한 식당과 음식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내 생일을 기억해 주면 물론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멋진 커플링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평소엔 내가 먹지 않는 음식도 자주 깜빡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도 줄줄 외울 정도로 자상하고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이는 오늘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능숙하고 화려했다. 그와 멋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는다. 헤어져야 될까
고민하던 어제의 내가 우스울 정도로 그에게 감동하고 또 사랑이 깊어졌다. 이 남자라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다. 당장이라도 결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조금은 침착해지기로 했다. 결혼은 준비할 게 아주 많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해야 한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란 건 전혀 이견이 없다. 진혁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모습이 되어 현실로 다가왔다. 평소 국밥집에서 데이트를 때우는 그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날 데려가 주었다. 화려한 식당과 음식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그이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문 물론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멋진 커플링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평소엔 내가 안 먹는 음식도 자주 깜빡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도 줄줄 외울 정도로 자상하고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한 사람처럼 능숙하고 화려했다. 다만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그 사람의 얼굴이 지쳐 보인다. 주름도 늘어난 것 같고 피부도 힘을 잃은 게 꼭 5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아무래도 완벽한 오늘을 위해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고생한 그의 덕에 정말 환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당장이라도 결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조금은 침착해지기로 했다. 결혼은 준비할 게 아주 많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해야 한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 피부 관리도 따로 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헛된 기대는 그야말로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반강제로라도 얼굴이라도 보려 했지만 그이는 끝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데이트조차 거부했다. 목소리가 꼭 나이 든 아저씨처럼 쩍쩍 갈라지는 게 진짜 아픈 건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상한 나머지 오늘이 생일이란 얘기도 하지 않고 온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었다. 난 그이에게 과연 뭘까? 애인이 맞기는 할까? 그이의 바보 같던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정말 내 생애 최악의 생일이다. 진혁씨가 과연 내 생일을 기억할까 하는 불안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최악의 하루였다.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웬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야 했다. 아무래도 그이가 칠칠맞게 흘린 휴대폰을 노숙자가 준 모양이었다. 그 노숙자는 뻔뻔하게 자신이 진혁이니까 만나자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대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섬뜩한 짓거리를 당하다니. 그이는 뭐라고 있는지 연락도 되질 않는다. 너무 서러워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온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다. 그이의 바보 같은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정말 내 생애 최악의 생일이다. 진혁씨가 과연 내 생일을 기억할까 하는 불안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최악의 하루였다. 집 앞 카페로 나와달라는 그이의 메시지를 받고 혹시나 하는 기대하고 나왔지만 내 앞에 나타난 건 선물을 든 그이가 아니라 지저분한 늙은이였다. 그 노숙자는 뻔뻔하게 자신이 진혁이니 믿어달라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대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섬뜩한 짓거리를 당하다니. 그이는 뭐라고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다. 조용히 돌려보내려 했지만 억지로 내 손을 잡아채는 바람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그 늙은이를 경찰이 잡아갔고 난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무 서러워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온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이 와중에도 그이는 연락조차 없다. 역시나 헤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17,523번째 진혁의 일기. 여전히 2023년 1월 14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슨 짓을 다 해봐도 자정이 되면 모든 것들이 2023년 1월 14일 아침으로 돌아온다. 단 한 가지, 내 몸만 제외하고.
신입생일 때 겪은 이야기다. 2008년 대학 시절 신입생일 때 나는 과대를 맡고 있었다. 4살 터울 형의 조언을 듣고 선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말에 난 선뜻 과대를 자칭했지만 틈만 나면 술자리에 불러내는 선배들,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 과대를 하게 된 것이 큰 후회가 되었다. 게다가 과 조교라는 녀석은 뭐가 그리 귀찮은지 그가 해야 될 것까지 내게 떠넘기기 일쑤였기 때문에 나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역시 조교가 해야 될 일이었던 야간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청소하는 것 따위를 내가 하고 있었을 때였다. 강의실 앞엔 커다란 화이트보드와 마구잡이로 나와 있는 의자들과 삐뚤삐뚤 어지러져 있는 책상들. 난 2층에 위치한 강의실에 어지러져 있는 책상들과 의자를 정리하면서 그냥 과대하지 말걸. 내가 왜 이딴 걸 한다고 해서는 이런 말 따위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은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내가 정리하는 이 강의실의 건물은 4층으로 된 공대 건물이었는데 2층엔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건물과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어져 있었다. 난 2층의 정리를 마치고서 3, 4층에 있는 강의실을 정리하기 전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 중간쯤에서 난간에 팔을 기대고 담배를 피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공대 건물과 이어져 있는 반대편 공대 건물 4층에서 어떤 여자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자는 머리가 길었다. 또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실내에 불이 켜져 있고 아마 역광이라 그런지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야간대 학생들의 강의가 끝났을 시간이라 뭐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리고 담배를 다 핀 뒤 나머지 강의실을 정리하러 3층으로 올라갔다. 그때도 난 투덜거리며 3층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앞에 화이트보드를 보니 기분 나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내 쪽을 가리키고 있는 기분 나쁜 그림. 아니, 기분 나쁘기보다는 사실 섬뜩했다. 난 소심스럽게 속으로 욕을 뱉어대며 그림을 박박 지운 뒤 책걸상을 정리하는 중 우연찮게 창가를 바라봤는데 아까 4층에서 나를 응시하던 여자가 이번엔 나와 같은 층인 3층에서 날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던 그 모습과 똑같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속으로 난 시겁했지만 이젠 3층 강의실도 거의 마쳤고 4층 강의실만 정리하면 됐었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며 4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4층 강의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번엔 눈을 위쪽으로 향하고 손가락도 위쪽을 향해 있는 위를 응시하는 기분 나쁜 그림. 난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아래쪽을 살펴봤다. 맙소사.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까 그 여자가 2층 구름다리에서 손가락으로 위쪽을 향하고는 나를 위로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믿지도 않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난 정리고 뭐고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는데 고개를 돌리다 보니 다시 화이트보드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된 순간 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려져 있는 그림은 마치 뒤로 빨려나가듯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순간 난 일생 최대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조금 전 여자의 그림이 사라진 화이트보드 뒤쪽으로 사람의 다리가 보였다. 분명 이 건물에는 나 혼자일 텐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저 여자로 변한 것일까? 그러다 천천히 움직이는 다리. 터벅터벅. 신발도 신지 않은 창백한 맨발이 움직일 때마다 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듯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여자는 화이트보드에 가려져 있던 상체가 보였다. 그려져 있던 그림과 같은 모습이다. 눈에선 시뻘건 피가 흐르며 핏발선 눈동자와 산발한 머리, 또 흰 원피스를 걸친 모습. 나와 눈이 마주치자 뚝 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서서히 팔을 올린다. 동시에 이 꼬리는 점점 올라가고 그려져 있던 모습과 같이 날 응시한 채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고는 씩 웃고 있는 섬찟한 모습. 동시에 몸이 움직이며 미친 듯 비명을 질러대며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헌데 내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수록 여자도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속도로 날 따라오고 있다. 난 미친 듯 빠르게 1층 로비까지 뛰쳐나갔고 입구 쪽에 있는 경비실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도 들린 채 만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자취방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숨을 고르는 데까지는 5분의 시간이 걸렸었다. 조교가 시킨 4층 강의실 정리를 해야 하지만 다시 그곳에 가기엔 죽기보다 싫었다. 다음날, 난 4층 강의실을 청소하지 않아서 당연히 조교한테 혼났다. 하지만 난 용기를 내서 다음부턴 청소 같은 거 직접 하시면 안 되냐고 간절한 부탁을 했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절대 이것만큼은 못하겠다고 울먹거리며 간곡히 말하자 조교도 뭔가 이상했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아무 일 없이 1학년 생활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복학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때의 조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1년 전쯤 4층 강의실에서 뭔가에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채 쇼크사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날 내가 본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뜨겁다. 끈적하고 답답하다. 여름의 중간을 막 가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운 날씨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정신을 차린 날 맞아주는 상식 이상의 더위에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물이 배어나올 듯 습하디습한 공기를 흰격에 폐에 밀어넣고는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뒤통수에 느껴지는 불쾌한 통증 덕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난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크기의 철제 캐비넷 안으로 두 발로 선 채 손발이 묶여 갇혀있는 듯했다. 때문에 사방은 어두웠고 빛이라고는 내 가슴 언저리기에 손가락만하게 뚫려있는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것뿐이었다. 몸을 숙여 구멍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워낙 좁은 탓에 쥐가 날 정도로 몸을 비틀어도 기껏해야 입술 언저리에 닿는 정도였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난 한여름 땡볕 아래 우뚝 선 캐비넷에 손발이 묶인 채 갇혀있단 얘기가 된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몸을 열심히 벽에 부딪히며 소리쳐봐도 캐비넷은 시끄러운 쇳덩이 소리만 낼 뿐 꿈쩍하지 않았고 간절한 외침에 대답해주는 이 역시 없었다. 내가 대체 왜 이곳에 갇혀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이었지만 전혀 짚이는 게 없다. 내가 돈이 많아서 몸값을 요구해 올 리는 없을 테고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도 적을 만든 적도 없다. 난 상식선에서 난 여기에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쨌건 지금의 난 여기에 있고 미칠 듯한 더위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조금 몸을 꿈틀인 것만으로 어느새 몸은 물이라도 끼얹은 양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다. 반대로 목은 점점 말라왔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코와 입속을 거칠게 오고 갈수록 타는 듯한 통증은 커져갔다. 땀이 자꾸 눈에 배어들어 제대로 뜨고 있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제 슬슬 해가 절정의 위치로 달리고 있는지 캐비넷 안은 한계를 모르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지자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쩍 달라붙은 입안으로 뭔가 수분기를 밀어넣지 않으면 정말 그리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 빛이 들어오는 하나뿐인 구멍이 무언가에 의해 막혔다. 난 손을 더듬어 구멍 안으로 밀고 들어온 무언가를 만져보았다. 호스, 고무호스다. 곧 호스에서 물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날 이곳에 가둔 녀석은 미치광이의 이미 분명하지만 다행히 날 말려 죽일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다. 난 다급히 몸을 구겨서는 호스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원한 물이 들어올 거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내 입속으론 뜨거운 물이 미친 듯이 밀려들었다. 갈증을 잊을 만한 고통에 난 비명을 지르며 호수를 뱉어내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몸을 꿈틀댔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날 가둔 놈은 상상 이상의 미친놈이다. 난 분노에 차서는 미친 듯이 욕설을 뱉어냈다.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던 호수가 사라졌을 뿐. 입안에 입은 화상 덕에 지금의 이 더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졌다. 밖에 있는 놈은 날 말려 죽일 생각일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호수가 빠져나가고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점점 높아지는 온도에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숨을 헐떡이는 것뿐. 조금이나마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에 입을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통스럽나? 차가운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러기 쇠한 나는 축 늘어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그래, 그럴 때지. 뜨겁고 목 타고 숨 막히고 고통스럽겠지. 그럼 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지 알고 있나? 똑똑히 들어. 넌 지금 벌 받는 거야. 네가 저지른 짓거리에 대가를 치르는 거지. 난 있는 힘을 다 쥐었자네. 남자에게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난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 역시 아니다. 하지만 남자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확실해. 넌 죄를 지었고 이건 네가 한 짓에 대한 벌이야.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난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급함을 담아 눈물을 뱉어내듯 애원했다. 아니 저기 선생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얼굴 보고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이 누구지도 몰라요. 잠시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둔탁한 소음과 함께 눈앞으로 빛이 훅 들어왔다. 동시에 작은 공간에 갇혀있던 열기가 빠져나가며 마치 차가운 물에 뛰어든 착각이 들 정도로 시원한 공기가 내 몸을 감싸왔다. 난 캐비넷 안으로 엎어져서는 속에 담아두었던 뜨거운 열기를 모조리 뱉어내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켰다. 한동안 헐떡거린 후에야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크무늬 남방에 짧은 수염을 기른 중년의 남자. 분명 본 기억이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2주 전쯤 이 사람에게 쓰지 않는 조립식으로 된 창고를 팔았었다. 잠금 장치까지 달린 제법 훌륭한 물건이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통에 인터넷으로 구매자를 찾았고 이 남자가 좋은 값으로 물건을 사주었다. 내 기억으론 시골에 혼자 사시는 노쇠한 어머니 집 뒷뜰에 설치할 거라 했었다. 서로가 만족스럽게 거래했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뭔가 확실히 착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나한테 원한을 품을 이유는 없으니까. 하지만 남자는 싸늘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네가 죽인 거야. 우리 어머니 네가 죽인 거라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조립식 창고가 문제일까? 그럴 리 없었다. 분명 튼튼하고 좋은 제품인데다가 거의 새 것이었다. 단지 거기에 생각이 미친 난 설마 하는 기분으로 남자를 보았다.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잠금 장치가 가끔 말썽 부린다고 한마디라도 해줬어야지. 그걸 핑계로
내가 값을 깎을까봐 무서웠나? 간의 창고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가끔 자물쇠 이상으로 문이 잘 안 열릴 뿐. 그저 힘껏 밀어낸다면 어렵지 않게 열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일까 싶어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사소한 고장이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고장나 사용자를 안에 가두어 버렸다면 어떨까? 우리 어머니가 4일이나 거기 갇혀 계셨어. 연락을 안 받으시길래 혹시나 싶어 급하게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창고 안에 쓰러져 계셨지. 열리지 않는 문을 손톱이 다 빠지도록 긁으셨고 뜨거운 날씨에 그 공간에 갇혀서 호흡곤란에 열사병에 갈증을 풀자고 먼지 섞인 땀을 필사적으로 핥으시면서 4일을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다고. 곧장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 결국 시원한 물 한 모금 들이지 못하고 내 품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지. 어때? 이제 좀 알겠나? 난 충격을 받은 채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문득 방금 전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이 떠올라 몸을 떨어했다. 4일. 너무도 끔찍한 시간이다.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 이제 알아들었으면 똑똑히 새겨. 이 안일함 때문에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 너한테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남자는 쓰러진 나를 거칠게 일으켜서는 그대로 캐비넷으로 쑤셔 넣었다. 아니, 안 돼. 용서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발악적으로 소리쳐봤지만 어둡고 좁은 공간 속으로 다시 가두어졌다. 그리고 다시금 뜨거운 공기가 내 몸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오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왔다. 이 여름의 지옥 같은 더위는 내 죄책감과 후회를 모조리 녹이 없애려는 듯 뜨겁게 휘몰아치며 주변 공간을 채워넣고 있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왜 자살했을까? 홀로 남겨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단 말인가? 아직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그녀의 신발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말이다. 커피가 식어버린 지 오래지만 난 살며시 커피잔을 들어 식어버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본다. 내 앞에는 오랜 친구 민우가 앉아 있었지만 우리들은 벌써 몇십 분째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창밖에 내리는 비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진우야. 오랜 시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민우 녀석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녀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느낄 수 있었다. 분명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진우야, 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알고 있지? 또 민주 얘기야? 녀석은 언제나 그랬다. 그녀의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면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 녀석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자신이 예전에 사랑했던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왜 민우 녀석은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걸까? 그녀의 유언장엔 자신의 이름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도 왜일까? 왜 그녀를 잊으려 하지 않는 걸까? 이제 그만 잊을 때 되지 않았어? 그렇지. 녀석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녀석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런 녀석이 담배를 피우게 된 이유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괴로운 마음 때문일 것이다. 오늘 역시나 녀석의 입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녀석은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워댄다. 녀석의 괴로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보는 친구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다. 너 지금 네 모습을 민주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글쎄, 민주는 워낙 말이 없어서 무엇이 녀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녀석에게 있어서 그녀는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였을까?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버릴 만큼이나 말이다. 준호야, 나 있잖아. 너한테만큼은 꼭 털어놓고 싶어. 뭘? 너 귀신을 믿어? 무슨 소리야? 뜬금없는 소리였다. 과연 그런 게 있을까? 말해봐, 진우야. 갑자기 뭐 귀신 타령이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귀신 얘기가 중요한 거야?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뭐라는 거야? 여튼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왜지? 왜 그렇게 생각해? 간단한 거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믿냐?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귀신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다. 환청 정도는 몇 번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귀신이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단호히 말할 수 있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근데 난 봤어. 무슨 소리야? 죽은 민주가 나한테 나타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이 도움이 될까?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게 지금의 내 심정이다. 무슨 소리야 그게? 자세히 이야기해볼래? 이미 녀석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다. 그렇기에 지금 민우가 하려는 이야기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봤을 때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소재였다. 너도 알고 있지? 뭘? 민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말이야. 그 빨간 구두 말하는 거야? 민주 빨간색 구두.
민호가 말하는 빨간색의 구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다. 아마도 그 구두 때문인 것 같아. 왜? 그 구두가 어째서? 모르겠어. 구두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민주가 계속해서 나한테 나타나. 따뜻한 카페 안에 있었음에도 녀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아났다.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옛 추억의 감회가 아닌 공포였다. 민주를 봤단 말이야? 근데 살아있을 때 모습이 아니야. 그럼? 민주가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타나고 있어. 떨어져 죽어있는 모습 말이야? 머리는 반쯤 함몰되어 있고 흰색 원피스는 붉은 피로 잔뜩 물들어 있어. 또 민주의 몸에서 알 수 없는 내장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 있고, 죽었던 사람이 산 사람에게 멀쩡히 나타난다 하더라도 엄청난 공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어 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지금도 민주가 나타나? 아니, 이젠 나타나지 않아. 그럼 다행이네. 아니,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난 민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또다시 녀석이 알 수 없는 말들. 비록 생김새는 처참했는데 분명 민주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민주였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이나 사랑했었단 말이야.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녀석의 말. 하지만 녀석은 마지막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비록 녀석과는 오랜 친구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위로도 해줄 수 없었다. 녀석의 이야기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안. 이제 가봐야겠어. 한참 동안 훌쩍이던 녀석은 나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런 녀석의 모습에 녀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한 것으로도 녀석을 위로할 수 없으니 그냥 말없이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녀석을 떠나보낸 게 내 인생에 가장 큰 후회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녀석과의 헤어짐. 일주일이 지난 뒤 받게 된 충격적인 전화 한 통. 수화기 너머로는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가 죽었단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춰진 듯 했다. 내 머릿속엔 그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 그렇게 떠나는 친구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았다. 헌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은 녀석 역시 자살을 택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단 채 인간으로서 마지막 비상구를 할 수 있는, 다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이다. 녀석의 장례식을 끝마친 뒤 민우의 방에 들러서 녀석이 얼마 되지 않은 옷가지 등을 챙겼다. 그때였다.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난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분명 느껴지지만 이 방에는
나 혼자였다. 아주 싸늘한 느낌이 몰아친다. 그리고 그 싸늘함은 날 공포에 몰아넣는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쓸쓸한 공간. 그곳엔 나 혼자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내 시야에 비춰지는 사진들. 그녀와 녀석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녀석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 난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옛 추억에 잠겨있을 무렵 내 발에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신발. 붉은색의 단화. 내 발에 부딪힌 것은 붉은색의 단화였다. 분명 알 수 있었다. 민주 역시나 나에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였기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 분명 그녀의 마지막 용품인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 급히 고개를 돌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 그렇게 바라본 곳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궁극의 공포가 온몸을 뒤덮었다. 떨리는 내 입술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죽은 사람과의 만남. 그것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처참한 그녀의 모습. 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넌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헌데 그녀의 옆에는 민우야. 민우 녀석도 그녀의 옆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목까지 내려온 긴 혓바닥을 내밀며 퀭한 눈초리로 날 바라보는 민우의 모습. 난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겨우 문 앞에 다가서는 순간 보았다. 그녀와 녀석의 모습은 비록 표정은 없었지만 매우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았다. 그렇게 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점점 내 머릿속에 사그러 들어갔다. 민우 녀석은 자살할 때 신발을 벗지 않았다. 왜였을까? 녀석은 왜 신발을 벗지 않았었고 그녀는 왜 신발을 벗었을까? 혹시 자살할 때 신발을 벗는 이유는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또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 한 가지를 가져가기 위함은 아닐까? 전에 근무하던 회사 거래처에 영업부에서 일하는 Y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일도 실수 없이 잘하는 분이었다. 다만 그에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나 손목시계 아래에 손목 아대를 차고 다녔다는 점이다. 그의 왼팔은 오른팔보다 조금 길었다. 처음 그를 만날 때부터 왼팔이 길다는 점이 신경 쓰였지만 신체적인 특징이니만큼 굳이 물어보진 않았었다. 그러다 그 이유를 듣게 된 것은 그와 함께 일하고 몇 년이 지난 후였다. 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우리 회사와 Y씨네 회사는 합동으로 회식을 가지게 된 적이 있었다. 마침 내 자리는 Y씨의 옆이었는데 업무 이야기나 잡담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Y씨는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만 소탈하고 좋은 분인데다 사석에서도 무척 말을 잘하셨다. 그렇게 약 1시간가량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가는데 우연하게 Y씨의 손모가대가 좀 늘어져서 그 아래가 슬쩍 보였다. 내 표현력이 서투른 탓에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뭐라 말하기 어려운 흉터가 있었다. 그의 손목엔 켈로이드처럼 조금 부풀어 올라와 있었지만 화상하고는 또 달랐다. Y씨, 그 흉터는 괜찮으세요? 술이 들어간 탓에 난 무심코 무신경한 화제를 입에 올리고 말았다. 이 상처? 이거? 별거 아니야. Y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대를 고쳐매더니 오오하게 말을 흐린 뒤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자 내가 실언을 했다는 게 느껴져서 순식간에 취기가 달아났다. 쓸데없는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난 그에게 마음 깊이 사과했다. 그러다 손목을 쓰다듬고 있던 Y씨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귀신 이야기 같은 거 믿어? 뜻밖의 질문이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난 이렇게 대답했다. 뭐 오히려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 혼자서 공포영화도 자주 보고요. 공포소설도 많이 봐요. 그러자 Y씨는 손목 아래 상처의 이유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Y씨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 담력 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한다. 그곳의 폐가 건물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Y씨는 여자친구와 그곳에 가봤지만 귀신이 나올 만한 분위기나 공포스러운 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뭔가 속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후미진 곳에 누군가 제사를 지낸 것 같은 조촐한 제사상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담력 시험이고 뭐고 실증이 난 Y씨는 여자친구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어째서인지 제사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봐, 이거. 제사상엔 부적과 촛대 그리고 돌이 올려져 있었다. 크기는 주먹만 하고 특별히 별다를 것 없는 어디에나 굴러다닐 법한 돌이었다. 여자친구는 제사상에 손을 올리더니 아무렇게나 돌을 치고는 Y씨에게 내밀었다. 기왕 온 거 기념품으로 이거 가져갈까? Y씨는 여자친구에게서 돌을 받았다. 그냥 가져. 이거 들고 가서 어디다 쓰게.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곳에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Y씨는 돌을 건물 밖으로 휙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담력 시험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큰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전철을 타고 통학하던 Y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여자친구를 만났고 두 사람은 전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헌데 플랫폼에 들어서자
여자친구의 상태는 어쩐지 이상해 보였다. 술에 취한 것 마냥 비틀거리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어디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하는 Y씨의 물음에도 여자친구는 괜찮다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몸의 균형을 잃더니 선로로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위험했다. 다급히 Y씨는 왼손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잡아내서 떨어지려는 것을 겨우 막아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Y씨의 왼손은 그의 의사와는 반대로 한 번 잡은 여자친구의 팔을 놓아버렸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선로에 떨어져 역에 진입하고 있던 전철에 치이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Y씨는 주저앉아 괴성을 지르며 여자친구의 이름을 계속 불러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주변 사람들은 Y씨가 여자친구를 도우려 했다고 증언한 덕분에 사건은 불행한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Y씨는 강한 자책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이변이 일어난 것은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Y씨는 심한 숨막힘에 눈을 떴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금 옆으로 누워 자려 했지만 또다시 숨이 막혀 잠에서 깨고 말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을 꽉 조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참을 수 없게 된 Y씨는 밤을 새야겠다 싶어서 세수하러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는 소름이 끼쳐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목엔 누군가 손으로 조른 듯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가 불을 켜놓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졸음은 쏟아졌다.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Y씨에게 다시금 숨막힘이 찾아왔다. 이불을 걷어찬 Y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자신의 왼손이었다. Y가 잠에 들면 왼손은 자아를 가진 것처럼 Y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Y씨는 침대 옆에 있는 책장에 끈을 매달아서는 왼손을 묶은 채 잠에 들었다고 한다. 그날이 있고 나서부터 잘 때는 꼭 왼손을 묶어서 자고 있어. 이렇게 생활한 지 벌써 30년이야. Y씨는 힘없이 웃으며 아대를 벗고는 왼쪽 손목을 보여주었다. 손목이 계속 쓸려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궁금했던 걸 물어보자 싶어서 질문을 던졌다. 왼팔이 조금 더 긴 것도 그것 때문인가요? 아마 그렇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오른손이랑 양 발목도 같이 묶어두고 잘걸 그랬다 싶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평소처럼 껄껄 웃었다. 근데요 Y씨, 국 같은 건 받아보셨나요?
받아봤지. 몇 번이고 구슬 받아봤어. 근데 그 폐가에 다시 가서도 몇 번이고 사죄했는데 안 되더라. 용서해주질 않아. 그럼 그때 던졌던 그 돌은 어떻게 됐어요?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지. 뭐 특이한 거 없는 그냥 돌이었으니까. 그날 던져버리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은 이미 다 해본 듯 했다. 나는 얕은 질문으로 안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죄송합니다. 아무 도움도 못 되어드리면서 이야기만 듣고. 아니야, 괜찮아. 됐어. 딱히 숨기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정신만 차리면 왼손은 나쁜 짓을 못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내게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Y씨는 이미 이 괴기 현상과 타협이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 뭐 그렇지만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아마도 왼손한테 살해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Y씨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난 이직을 하게 되었고 Y씨와도 연락이 끊겼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다. Y씨가 살아 계신다면 지금은 환갑을 바라볼 나이일 것이다. 그리고 분명 아직까지도 왼손을 묶어두고 잠에 드시겠지.